안녕하세요. 롱테이크 김지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입니다. 네, 오늘 날씨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야외 녹음 같은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장비를 챙겨 오시던가 그러면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그냥 잡담을 좀 해보려고. 네. 상반기 결산. 상반기 결산이 너무 잡담 같지 않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면. 네. 예, 저희가 그동안 사실 주제를 담아갖고서는 막 이런저런 이제 얘기 막 시성 뭐 이런 걸 좀 따져가며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냥 정말 사실 저와 은하님이 만나면은 하는 유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뭐 하냐? 그렇지. 그래서 뭐 요새 뭐 흥미로운 것 혹은 뭐 지난 상반기라고 하기엔 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네, 상반기 동안 뭐 흥미로웠었던 것, 관심이 많았었던 것, 뭐 이야기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그냥 수다를 떨려볼까 하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요새 무슨 책 읽어? 요즘 이탈리아 여행 갔다 온 이후에 다시 약간 메디치에 필이 꽂혀서, 제가 근데 책을 읽으면 네. 한꺼번에 한 3-4권을 쭉 늘어놓고 관련된 거를 네. 읽거든요. 네. 지금 이제 메디치를 읽고 있고요. 메디치 가문. 네. 그 GF 영이라는 역사가가 쓴 메디치를 읽고, 그 다음에는 이제 메디치 가문의 기획자라고 할 수 있는 조르지오 바사리가 쓴 책이 아니라 조르지오 바사리에 대한 평전. 네. 그렇군요. 나는 조르지오 바사리에 대한 그 이미지가 뭐 되게 좋진 않아요. 완전 어용 화가라고 해야 되나? 예술가라고 해야 되나? 어용 문화 예술 기획자. 그치. 예. 근데 어쨌든 기록은 정말 대단히 많이 해놓은 걸로 자기가 평가를 하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한 번쯤 그쪽 르네상스 문화나 피렌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하고 한번 읽어보곤 하죠. 바사리에 대해서. 네. 네. 그리고 사실 메디치가 르네상스를 꽃피웠던 그때랑 루터가 95개조의 방방문을 붙였던 그때가 거의 겹치거든요. 1517년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루터에 관한 책을 하나, 루터 브랜드가 되다, 아주 쉽게 쓰여진 역사책을 하나 펼쳐놓고 있고, 더해서 피렌체의 서적상. 그거 진짜 재밌지 않아요? 네, 그 책은 재밌어요. 근데 로스킹이 쓴 거잖아요, 그 책에. 맞아요. 네, 로스킹이 원래 그 르네상스 쪽 다빈치도 썼잖아요. 그렇죠. 로스킹이. 그리고 마네도 썼었고 그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요번에 굉장히 기대를 하고 읽었었는데 예상대로 재밌었습니다. 굉장히 재밌고 굉장히 그 자세한 조사가 뒷받침된 책인데, 또 보면은 아까 이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얘기를 했지만 종교개혁의 뒤에는 인쇄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인쇄술이 막 태동하던 그 시기에 여전히 필사의 열을 올렸던 약간 낭만적인 사람들이라고 할까요? 약간 우리 같아. 유튜브 그 영상이 막 넘쳐나는 시기에 팟캐스트에 매몰되어 있는. 그렇죠. 이제 한 끗발 약간 그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이제 연관성 때문에 같이 이제 4권을 읽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저는 얼마 전에 책을 샀어요. 시간이 좀 남아갖고서는 교보문고에 가서 이러고 어슬렁거리다가 산 책이 아메리칸 비즈니스. 네, 미국 기업은 어떻게 성장했는가. 그래서 1920년대 이후에 이제 미국 기업들이 성장하고 뭐 이런 책을 쓴 책인데, 이게 이제 토머스 매크로 그리고 윌리엄 차일드 두 사람이 공저를 한 거예요. 너무 재밌어. 그래요? 들려주세요. 사! 이 책을 자꾸 이런 책을 사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책도 자꾸 나오는 거지. 자기계발서만 말고. 근데 이제 시작이 딱 그거죠. 우리 뭐 경영학을 뭐 공부하거나 가르치거나 할 때 가장 먼저 비교를 하면서 나오는 사람 2명. 포드와 슬로안. 그치. 그거부터 시작을 하는데 아는 얘기인데도 너무 재밌어.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전략 경영 가르치는 때가 가끔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빼놓지 않고 포드와 슬로안, 누가 현대 경영의 아버지인가, 이런 걸 두고 학생들이랑 같이 얘기를 해보는데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포드 하면 우리가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델 T. 맞아요. 예, 그리고 그 어셈블리 라인을 해서 그 벨트, 컨베이어 벨트로 조립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을 해서 굉장히 아주 역사에 뭐 한 획을 그은 사람이라 해야 되나요? 경영의 한 획을 그었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제품의 상품 기획이라든지 어떤 상품을 기획하는가, 또는 이제 제조에 관련된 어떤 관리, 그 근본적으로는 인력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들에게 임금을 얼마 줘야 되고 몇 명을 투여했을 때
얼마만큼의 인풋이 들어갔을 때 얼마만큼의 아웃풋이 나오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한 획을 그은 인물이 헨리 포드였고 사업에 관해서는 굉장한 괴짜였죠. 그렇죠. 약간 일론 머스크 생각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네. 파이오니어 같은 계질도 있고 카리스마도 어마어마했었고 또 자기 직원들을 또 아끼긴 했어요. 좀 다른가 그럼 일론 머스크랑.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왕국을 세우고 싶어하는 네. 그런 게 보였었는데 그 제조 라인에서는 그런 혁신적인 일을 했었는데 사실 경영에서의 혁신적인 이제 성과를 거뒀다고 한다면은 슬론이 더 맞지 않나. 그렇죠. 포드는 굉장히 폐쇄적인 경영으로 흘러갔었고요. 슬론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미국 경제가 빵빵 성장하고 있을 맞아요. 때 이제 GM의 수장을 맡아서 다 품종, 다 브랜드 관리. 우리가 지금은 굉장히 브랜드 포트폴리오 그러면은 익숙한 마케터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개념인데 그런 개념을 처음으로 세웠던 것이 이제 슬론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무슨 회사가 있으면은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무선 사업부, 그다음에 뭐 TV 사업부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부제, 비즈니스 네네. 유닛 제도가 있는데 다 브랜드를 관리하다 보니까 비즈니스 유닛을 세워서 각각의 이제 비즈니스 유닛들이 독자적으로 경영을 하면서도 코퍼레이트 헤드쿼터에 관리를 받게 하는 이런 이제 현대적인 경영 관리 체제를 설립한 사람이 슬로원이고 네. 그래서 우리가 슬로원은 지금 MIT 비즈니스 스쿨의 이름이 슬론 스쿨이죠. 그렇죠. 영원히 기려지고 있죠. 네, 그래서 정말 재밌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항상 이 성장하는 사회나 국가 혹은 인물의 스토리들은 늘 재밌어요. 그렇죠. 가장 흥미롭고 그때 당시가 미국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때니까 그때 이야기들이 진짜 재밌다라고 봤었고 포드랑 슬로원 말고는 누구 나와요? 거기에 P&G도 나오고 그리고 미국 경제 얘기도 나와요. 당시 이제 대공황이 있었고 그리고 뉴딜,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걸 어떤 식으로 정책을 펼쳤고 그에 따른 어떤 뭐 부작용도 있고 네. 뭐 그런 얘기들도 쭉 나오고 그다음에 앞으로 아직 다 안 읽었어. 읽고 있는 중이야. 근데 앞으로 무슨 뭐 테크 기업, IT 기업 얘기들도 쭉 나오고 뭐 보잉 얘기도 나오고. 네. 네, 그래서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원래 기업사가 되게 재밌기는 해요. 그렇죠. 네, 뭔가를 일으켜 세워서 성공 신화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책을 여러 권을 놓고서는 읽는 스타일이라갖고 근데 지난번에 저희가 올드머니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올드머니가 갑자기 궁금해진 거야. 아하. 그래서 뭐 우리가 그때 락펠러 얘기도 했었고 뭐 카네기도 뭐 올드머니 했었는데 궁금해서 미국의 올드머니를 조금 찾아봤죠. 계보를. 누가 있나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락펠러라든지 카네기라든지 이 사람들은 당시 기준으로 봤으면은 사실은 올드머니가 아닌 잡것들인 거예요. 심지어 걔네들도 뉴머니야? 한때는 뉴머니였어. 그렇죠. 진정한 미국의 올드머니를 딱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우리가 사실 잘 모르는 그러니까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가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가문이 아스토. 아. 어디서 들어본 듯한 이름인데? 호텔 이름으로 유명하죠. 왈도프 아스토리아 호텔. 예, 맞아요. 그게 이제 그 가문의 호텔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래서 뭐 가문이 막 이제 자기들이 우리의 세를 넓혀야 된다고 만든 게 아니고 가문끼리 싸우다가 만들어진 호텔이에요, 그게.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 스토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아스토 가문에서 진짜 유명한 여자가 한 명 있어요. 부인이지. 캐롤라인 아스토라고 해서 이 부인도 그 굉장히 명문가의 딸이었고 그다음에 사극의 여왕이 됐는데 굉장히 잘난 집안 출신이고 잘난 집안으로 시집을 왔으니까 오죽 잘났겠냐. 진짜 거만하고 내가 이제 허락한 사람들만 우리 서클에 들어올 수 있어. 막 약간 이런 거에서 400라는 클럽 같은 걸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고 싶어서 들고 싶어서 막 그런데 못 드는 사람들 뭐 예를 들면 JP 모간 뭐 벤더빌트 이런 사람들 저런 산 것들 막 그래서 안 들여보내죠. 그래서 그때 이제 기준 중에 하나가 뱅커들 네. 천박하게 돈 만지는 것들. 지금으로 상상이 그럼 어떤 업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 미국 아메리카 대륙에 와서 옛날부터 성공을 했던 예를 들어 아스토 가문 같은 경우는 모피 무역 같은 거에서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지금으로서는 금융업이 훨씬 더 한 수 위인 것 같은데 모피업이라는. 우리 옛날 조선시대가 됐으면 갑바치야. 그렇지. 그래서 그 스토리가 이제 있는 책이 있어요. 내가 한국 책은 없고 네. 이제 킨들에서 이제 사갖고서 아마존에 사갖고 킨들로 지금 읽고 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지금 미국 드라마 중에 더 길디드 에이지라는 드라마가 있대요. 길디드 에이지. 네. 그 스토리 벤더빌트와 아스토 가문의 스토리를
가지고 와갖고선 하는 드라마인데 얼마나 재밌겠냐. 펜트하우스 그러니까. 내 취향인데.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있죠. 요새 그 두 책에 지금 빠져갖고 너무 재밌어. 역시 돈 벌고 그런 얘기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새 그렇게 재밌는 책들을 저랑 이제 은하님이 읽고 있는데 영화 같은 건 뭐 본 거 없어요? 영화는 내가 마지막으로 본 게 오펜하이머야. 어땠어요? 나는 그냥 그랬어요. 아 진짜? 난 또 보고 싶던데. 아 진짜? 네. 이거 되게 몰입감 있게 봤고 뭐 지루했다 졸았다는 아니에요. 사실 3시간 동안 영화를 보자니 졸았다라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 그래도 꽤 쫀득쫀득하게 만들지 않았나요? 그러니까는 그게 스토리를 좀 알고 가면은 재밌어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좀 알고 가면은 그 주인공들 말고도 또 진짜 우리나라 수학학원 이름을 다 맞아. 나오잖아. 파인만, 아인슈타인, 뭐 페르미 뭐.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었고 그런 이제 스토리를 알고 가면 굉장히 재밌고 흥미롭죠. 근데 그러니까. 내용을 풀어낸 그 방식이 되게 좀 해석이나 이런 게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 너무 오펜하이머를 좋게 그렸다? 일단 은하님은 어땠어요? 저는 뭐 내용 자체도 굉장히 재미있었던 데다가 워낙 제가 이제 로스알라모스 연구소 같은데 이제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왜? 아 예전에 아시는 분이 거기 한번 일을 하셨는데 이제 거기 사실 근무하려면 그 왜 보안이라는 거 그치. 나중에 이제 그 결국 오펜하이머도 그 보안 때문에 문제였는데 이제 그분이 나중에 얘기를 하시는 게 그 한국 분인데 미국으로 유학 가셨다가 로스알라모스에 취직을 하시게 되니까 가족들에게 편지 보내는 것 한국에 있는 그런 것들이 다 검열. 진짜? 네. 몇 년도였는데? 그게 1990년대였어요. 그런 이제 어떤 기억을 가지고 로스알라모스가 그런 검열이 굉장히 이제 보안이 철저한 곳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 연원을 알게 되니까 그게 이해가 되면서 그런 부분이 좀 저한테는 흥미로웠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영문과 출신 아닙니까? 그치. 그 오펜하이머를 그리는 그 방식이 서양의 어떤 그 극 전통의 비극의 주인공은 휴브리스에 늘 시달리거든요. 휴브리스라고 하면은 뭐 오만이라든지 그런 것들인데 사실 오펜하이머가 여러 가지 업적을 쌓지만 결국은 곤경에 빠지고 저런 고초를 겪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굉장히 오만함이죠. 사실 스트로스한테 저렇게 발목을 잡히게 되는 것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 사람을 조롱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그리고 사실은 그 수소폭탄 개발한 텔러에게도 맞아요. 이제 거만한 태도를 취하고 사실 부잣집 아들이고 맞아요. 굉장한 언어적 능력에다가 이제 과학 천재였으니까 오만할 만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오만함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이제 그 캐릭터들이 사실 뭐 오이디푸스라든지 햄릿이라든지 그런 것에 이제 다 그려지거든요.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남의 문제를 보고 신에게 이제 굴복하지 않고 자기가 문제를 해결할 사실 자기가 신의 경지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아무리 완벽한 어떤 성격과 완벽한 능력의 주인공이라도 비극에 빠지게 된다는 게 서양극의 전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통을 굉장히 정직하게 살린 극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영문학적으로 보면 또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이제 정치학적으로 네. 그래서 보면서 진짜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들을 다 보진 않았지만 대충 이렇게 이 사람은 과학자의 순수성을 굉장히 높이 사고 정치인이나 정치를 하는 사람들 물론 뭐 그렇긴 합니다만 정치인이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쓰레기로 보는구나. 기분이 살짝 나빴고 그 과학자들이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반핵으로 많이 돌아서고 오펜하이머도 사실 그 중에 한 명이고 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니네만 가책 받냐고. 뭐 그리고 만들 때 정말 몰랐냐 이런 사태를. 정말로 모르고서는 연구에 매진한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모른 척했을 뿐이겠지. 그리고 나치를 향해서 우리가 쓰려고 했었는데 나치는 행복을 해버렸고 그래서 일본에다가 썼고 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터뜨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우울감을 느끼고 전부 다 가책을 느꼈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치한테 쓴다면은 베를린에 안 떨어뜨릴 거야? 그거는 뭐 민간인이 안 죽나? 그래서 약간은 좀 위선적이다.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적으로 이해가 가면서도
매우 인간적으로 위선적인 모습이 또 보여진 것이 그 당시 과학자들의 어떤 모습이 아니었을까. 뭐 그걸 비판하자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너무 아름답게만 그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렇죠. 네. 뭐 오펜하이머가 요즘 워낙 핫하니까 뭐 여러 가지 프로에서 오펜하이머 이야기, 그 주변의 이야기를 많이 맨해튼 프로젝트 이야기 많이 다루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본의 부상자들, 이제 사상자들과 그 영향 관계를 파악한 그런 다큐도 이제 잠깐 봤는데 이게 방사능이잖아요. 그렇죠. 방사능이다 보니까 물론 우리 몸에 이제 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을 나중에 후유증을 일으켰는데 또 당시에 암을 앓고 있던 환자들 중에는 상태가 호전된 사람도 나왔었대요. 왜냐면 우리가 방사능 치료, 치료 받은 거구나.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사하면서 굉장히 이제 미국 의료진들이, 군 의료진들이죠. 가서 조사를 한 내용도 있었다고 해요. 그게 이제 그런 게 축적이 되면서 나중에 우리가 항암 치료라든지 그런 거에 조금 더 기여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자꾸 보다 보니까 영화를 한번 더 보고 싶어. 그런데 너무 기네. 3시간이나 돼. 요새는 거의 다 문을 닫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는. 그래서 하여튼 이 놀란 감독의 접근법이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너무 이거를 한쪽 시선에서만 바라본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정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당시 국제 정세를 고려를 했을 때 그 상황에서 수소폭탄을 안 만드는 것이 답이었는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책에는 나와 있는데 오펜하이머가 핵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전술핵을 만들자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건 어떻게 보면은 당시 미국의 이제 군 내에서의 알력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많아요. 이게 전술핵인 게 이제 조그만 거잖아요. 근데 공군은 가져 이제 떨어뜨리는 거고, 이게 이제 전략핵인 거지 그쪽은. 그러면 전술핵을 만들게 되면 육군 쪽에 예산이 더 많이 책정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왜 웃어? 너무 정치학자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재반 사항들이나 상황들도 있는데 너무 고려하지 않고 반핵 때 뭐 핵 미치광이들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느낌이 좀 들고 그리고 나는 트루먼 대통령 좋아하거든. 굉장히 로우 프로파일에다 실용적에다가 현실을 꿰뚫고 있었던 현실주의자 맞아요. 대통령 각하.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아메리칸 드림적인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미주리 출신인가? 네, 미주리 출신이고 현대 대통령 중에서 마지막으로 고등학교만 졸업한 대통령이에요. 대학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40살 될 때까지 하는 일마다 정말 다 마이너스 손으로 족족 망하면서 사업도 안 되고 거의 처갓집에 얹혀 살다시피 하고 막 이러다가 정계 입문을 하면서 어쩌다 보니까 부통령이 되고 어쩌다 보니까는 대통령이 됐는데 생각보다 그 당시에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을 아주 결단력 있게 그리고 상식적으로 해결을 하는 바람에 이제 나중에 물러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사후에 평가를 받는 대통령 중에 한 명이에요. 거의. 근데 트루먼에 대해서 마치 그럼피 올드맨처럼 묘사를 해놔서 좀 짜증났어. 게리 올드만. 게리 올드만. 그렇게 잘 연기를 했죠. 그래서 뭐 썩 좋진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케네디 얘기 나오는 것도 이 케네디가 무슨 리버럴의 아이콘이고 굉장히 약간 워낙에 그 가문 자체가 굉장히 비극적인 운명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막 이상화하고 좀 아이돌화하는 게 있는데 비극적인 운명에 대해서 내가 공감 못하는 건 아니지만 케네디 가문의 그 옛날 진실을 파헤치고 알게 되면은 그것도 많이 깨져요. 자, 우리 지윤 박사님이 더 흥분하기 전에 다른 토픽으로. 내가 극티거든. 공감 잘 안 돼, 그런 거. 네. 그래서 뭐 하여튼 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영화는 뭐 그렇게 오펜하이머 최근에 가장 봤고 앞으로 또 흥미로운 영화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틴 스코세지 감독 영화도 나오고 그리고 나폴레옹을 저는 리들리 스콧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강동원 나오는 추석의 문장을 보려고 했는데 말을 하지 말아야겠네. 나 리들리 스콧 좋아하거든요. 엄청 좋아해.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전시회 얘기를 해볼까요? 상반기에 가장 좋았던 전시회. 근데 은하님은 외국도 갔잖아요, 전시회 보러. 내가 요즘 기후변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향후에는 외국을 좀 안 다니려고. 비행기를 좀 덜 타시겠다? 예, 덜 타고 뭐 배를 타고 가든지 하려고 하는데. 툰베리냐? 예, 상반기에 제가 베르메르 전시회를 갔다 왔죠. 한국에서 안 했는데 그건? 암스테르담에서 했어요. 네덜란드까지 그걸 보러? 예. 왜냐하면 워낙 그 전 세계 언론이 뭐 우리나라 언론들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파이낸셜 타임즈 뭐 월스트리트저널 할 거 없이 다 once in a lifetime 뭐 하면서 또 하면은 제가
혹해갖고 펄럭이거든요. 그렇지. 귀가 펄럭해서. 사이트를 두드려 봤더니 이제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에서 했는데 물론 다 솔드아웃이었죠. 요즘 뭐 임영웅 뭐 BTS 다 그 광클이잖아요. 그치. 뭐 임윤찬, 조성진 할 거 없이 심지어 이 미술 전시회도 다 솔드아웃이었는데 광클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에서 너무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가고 싶다고 개장 시간을 늘렸어요. 밤 11시 정도까지. 아 진짜요? 네. 그래서 표를 다시 한번 예매 사이트를 다시 한번 열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광클을 해서 예매를 했죠. 표를 예매하고 나니 비행기도 사고 호텔도 예약하고 그래서 갔는데 사실 페르메이르라고 그쵸. 이제 발음을 해야 되는데 네. 생전에 그림을 37개를 남겼어요. 많이 안 그렸어요? 네. 43살인가 정도에 죽었는데 이제 역사가들, 미술사가들이 추산하기로는 많이 그려야 한 60개 그렸겠다. 그중에 이제 반 정도가 이제 사라지고 소실되고 이제 37개 정도가 남아 있는데 거기도 하나는 없어졌어요. 도난당했죠. 저기 그쵸. 보스턴에 있는 가드너 뮤지엄에서. 예, 뮤지엄에서 도난당하고 36개인데 그중에 27개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많은 것들은 이제 미국에서 왔고요.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뭐 프릭 뮤지엄 이런 데서 왔고 이제 암스테르담에서 그 국립미술관을 갖고 있는 그런 작품들을 이제 한 자리에 모아놔서 내 생애에 이렇게 20점이 넘는 그림을 한꺼번에 볼 수 있을까. 그다음에 정리도 잘 돼 있었고 그래서 그 전시회가 굉장히 기억에 남고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블록버스터가 많았죠. 김환기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내셔널 갤러리. 예, 내셔널 갤러리 왔고 에드워드 허퍼도 사실 굉장히 많은 그림에 많은 자료들이 모여진 좋은 전시회였죠. 요즘 이제 전시회 중에 제가 관심이 있는 거는 그 아니시 카푸어 인도계 그 화가의 전시회가 국제갤러리 삼청동에서 열리고 있고요. 정현두 작가의 작품이 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어서 올해는 뭐 이렇게 저렇게 굉장히 좋은 전시회들로 가득 찬 한 해인 것 같아요. 저는 국내 전시회 중에서는 뭐 내셔널 갤러리나 이런 거 뭐 다 다녀오긴 했는데 예상외로 되게 좋았던 전시가 피카소와 20세기 거장 내려서 저기 마이아트 뮤지엄인가요? 네, 그 삼성동에 있는 네. 약간 이제 지하로 이렇게 내려가면 있는 곳인데 거기를 그냥 갔어요. 애들하고 별 생각 없이 갔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보통 이제 피카소와 멋쩍 하면 피카소 그림 하나 딱 걸어놓고 그리고서는 대충 사파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근데 엄청 놀랐어요. 너무 좋아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루드비히 미술관 컬렉션을 가지고 온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켈른에. 그래서 거기가 저는 잘은 모르는데 꽤 유명한 그렇죠. 예, 현대미술이나 이런 쪽 컬렉션이 굉장히 좋다고는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들어갔다가 너무 감동받고 나온 전시회였어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뭐 폴락이라든지 앤디 워홀이라든지 리히텐슈타인 뭐 그리고 뭐 윌렘 든 쿠닝 다 한 전씩 이상씩은 자스퍼 존스까지. 그래서 와 이렇게 모아놓고서는 보는 기회를 왜 이렇게 많이 홍보를 안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홍보를 많이 했나? 내가 몰랐던 건가? 하여튼 그래서 뭐 내셔널 갤러리는 정말 많이 홍보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진짜 되게 좋은 전시인데 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나도 좀 막판에 갔거든. 네, 지금은 끝났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저는 영국을 갔을 때 올 초에 갔잖아요. 그때 당연히 뭐 내셔널 갤러리 가고 테이트도 가고 뭐 다 갔는데 스코틀랜드를 다녀왔잖아요. 어땠어요? 스코틀랜드 일단 너무 좋고 너무 좋아. 빠야 빠. 스코틀랜드 빠가 됐어. 전 스코틀랜드 아직 못 가봤거든요. 가야 돼. 네. 이런 꼭 가야 돼. 네. 근데 스코틀랜드에도 그 갤러리 그러니까 박물관이 미술관이 있어요. 내셔널 스카리시 미술관인가? 맞아요. 거기도 굉장히 좋은 데라고 들었어요. 되게 좋은 데인지 몰랐어. 그러니까 저는 미술관을 뭐 가면 가지만은 이제 우리 은하님처럼 막 그런 걸 다 추적을 해가면서 가진 않거든요. 저 인간은 추적을 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갔으면은 그 도시에서 미술관은 가야지. 약간 이런 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거기도 갔는데 생각보다 컬렉션이 너무 좋아갖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도. 그러니까 스코틀랜드도 한때 굉장히 잘 나갔었고 그리고 워낙에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문학가, 예술가, 뭐 과학자, 철학자 그래서
역시 한때 그래도 뭔가 뭘 이뤘었던 곳에서는 이런 미술 작품 같은 것들이 이렇게 고스란히 잘 남아있는 곳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죠. 사실 세상에는 제가 아직 보지 못한 좋은 그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보고 제 눈을 넓히고 싶은 욕심도 있는데 또 어딘가 가면은 이건 꼭 봐야 돼. 뭐 리추얼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 도시에 가면 이걸 해야 돼라고 하는 게 제가 늘 밀라노에 가면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브레라 미술관을 간다. 그다음에 최후의 만찬을 본다. 몇 번 봤니? 셀 수 없어요. 사실은 진짜? 예. 꼭 보려고 해요. 그 왜 그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안 보고 오면 굉장히 아쉬운 것 같은데 브레라에 가면은 카라바지오의 엠마오에서의 저녁 식사가 걸려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 성경에서의 그 장면 자체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엠마오에서 사람들에게 나타난 그 장면 자체도 너무 드라마틱한 장면인데 그 드라마틱한 장면을 카라바지오의 더 드라마틱한 화풍으로 그려낸 그 그림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볼 수 있다는 것과 최후의 만찬 같은 경우는 뭐 다빈치가 워낙 그런 원근법이라든지 빛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그렸기 때문에 늘 봐도 대단한 그림이다. 그리고 그 그림 자체가 성경의 그 대표적인 그 장면이 이제 예수님이 이 중에 이제 너희들 제자들, 나의 제자들 중에 나를 배신자가 있다. 예, 배신자가 있다라고 하는 순간 소란이 일어나요. 도대체 누구야? 예수님, 뭐 그게 저는 아니겠죠? 그러면서 이제 와글와글 거립니다. 정말 정지된 어떤 그림이고 많이 훼손된 그림인데도 그 와글거림이 들리는 듯한 사람들의 소란이 들리는 듯한 착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착각을 위해서 이제 보기도 하고 그리고 댄 브라운이 다빈치 코드란 데서 사도 요한이라는 존재가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였다라는 약간 황당무계한 어떤 그래야지 팔려. 그렇지. 그렇게 콱 했는데 요한이라는 제자의 모습이 다빈치도 굉장히 여성적이고 아름답게 베드로한테 기대에 있는 그런 장면으로 그렸는데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다고 해요. 다빈치가. 그 그림을 그리려고. 예. 그 장면의 정신을 잡아내려고 다빈치가 또 어떤 정말 정신은 두 손은 없지만 굉장히 정말 천재죠. 네. 어떤 순간을 포착해야 되겠다고 계획 속에 그렸길래 이것이 이렇게 오늘날에도 계속 우리가 보지 않을 수 없는 작품으로 남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방문을 하고 있죠. 네, 하여튼 에든버러는 꼭 가. 네. 네, 스코틀랜드는 저도 이번에 처음 가본 거였는데 런던은 몇 번 가봤어도 스코틀랜드 에든버러는 처음 간 거였거든요. 근데 딱 들어가면은 우울함이 느껴져요. 약간. 유령 나오나? 스코틀랜드 사람들한테는 좀 미안한데 그게 내 취향인 거야, 딱. 근데 이게 원래 제가 이렇게 서브 남주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뭐 상속자들 보면 김우빈 좋아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김우빈. 좀 그런 스타일이거든. 그리고 타니가 좋아요. 캔디 이런 거 보면은 거기서 테리우스보다 약간 스테아 좋아하고 막 이런 스토리 그런 스타일이야 내가. 그래서 그런지 스코틀랜드 딱 가니까 이 잉글랜드한테 밀린 경우들이 좀 많았었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그래서 그런 약간 억울함 뭐 이런 게 느껴져요. 그 억울한 2인자이지만 굉장히 뛰어난. 그래서 너무 매력적이고. 그리고 이제 느낀 거는 여기는 당연히 유령이 나온다. 이 동네는 뭔가 서늘해 기분이. 여기는 귀신이 왔다 갔다 하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스코틀랜드. 옛날에 영국에 출장 다닐 때 성을 개조한 호텔에서 잤는데 그 성의 주인이 옛날 말보로 공작 가문이었다고 해요. 안 무서웠냐? 진짜 유령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네, 저는 객실의 등급들이 있잖아요. 뭐 프리미엄도 있고 뭐 그냥 일반 객실도 일반 객실에 자면은 그 방은 옛날에 하녀들이 쓰는 방이었다 그러거든요. 왠지 나올 것 같다 거기는. 그걸 보면은 유령이 지나가는 걸 봤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근데 스코틀랜드는 딱 그 기운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게. 언제 한번 따라갈게요. 근데 데려가세요. 데리고 갈까 생각을 했다가 내가 가자 그러면 안 갈 것 같아서. 왜냐하면 다음에 내가 갈 때는 난 트레킹을 해보고 싶어요. 트레킹? 네. 따로 가죠. 자연 경관이 네. 진짜 아름다워. 늙었나 봐. 그런 걸 보고서는 막 감탄하고 이런 걸 보니까. 그래서 트레킹을 꼭 해보고 싶다
한 3, 4일이라도. 저는 드라이브 코스로. 그렇군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올해가 아담 스미스 탄생 30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책도 샀어. 아담 스미스 평전도 아직 읽지도 못했는데. 네, 두꺼울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두껍지는 않아요. 네, 뭐 한 500페이지? 네. 하긴 뭐 요즘 1000페이지 넘는 책들이 워낙 뭐. 오펜하이머가 1000페이지였고. 알렉산더 해밀턴이 1700페이지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럼 베개도 못 써. 너무 높아. 올 가을의 계획은 어떤 게 있어요? 하반기 계획은 뭐 특별히 딴 건 없어요. 뭐 외국에 한번 나갈 일이 있을 것 같고 네. 일단 그리고 이제 팟캐스트를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결국에는 빨리 영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은하님을 제가 설득을 하는 중이고. 영상 너무 힘들어요. 책을 하나 이제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좀 있고 그리고 내년이 되게 빅 이어예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선거가 많아서 그런가요? 맞아요. 내년 이제 준비를 좀 해야 돼요. 선거 준비를. 뭐 내가 뛰는 것 같긴 해요. 그건 아니지만 뭐 이것저것 조금 자료를 봐야 되는 것들이 많아서 뭐 그런 정도? 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이제 또 입시를 치러야 되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신경을 쓰고. 아이씨. 바쁘네. 갑자기 우울해졌어. 은하님은 뭐 하반기 계획 뭐 있어요? 뭐 강의를 하니까 사실 12월까지는 학생들을 위해서 늘 준비하는 게 메인이고요. 일본에 가서 지금 이제 일본에서 핫한 전시회들, 데이비드 호크니 전시회 뭐 이런 것들 좀 보려고 하고요. 이번에 동경에서도 굉장히 대형 전시회가 열려서 한번 볼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그냥 소소하게 바쁘게 지내는 게 올가을의 계획이고요. 목표치 뭐 이런 거 없어요? 목표? 저는 목표를 두고 살지 않는 인간이에요. 되는 대로 삽니다. 아, 되는 대로 사는 거 치고는 굉장히 잘 된 것 같아. 아, 그런가? 저는 순간순간에 굉장히 얼마만큼 알차게 보내는가를 굉장히 중시해요. 강의 같은 것들도 학생들이 제 강의를 통해서 굉장히 얻는 것이 이제 최대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마이크로한 목표치를 세우고 그 목표치를 위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학생들이 무엇을 이해해야 하는가 이런 것에 굉장히 몰두하는 그런 것에 조금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랑 네.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저도 인생의 목표를 막 정해놓고 그대로 막 끝내거나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가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왜 정치학을 했고, 네. 뭐 왜 박사를 했고, 뭐 이런 얘기면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예요. 대부분의 대답이. 근데 은하님이 굉장히 마이크로하게 집중을 하고 목표치를 세우고 거기 네. 하나하나 해간다라는 얘기했듯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걸 하게 됐는데 뭐 기왕 하게 됐으면 열심히 해보지 뭐. 약간 이런 스타일로. 지금은 이제 또 이 팟캐스트 은하님이랑 하고 있는 것도 사실 저희가 뭐 대단한 계획을 가지고 한 건 아니고요. 이제 전화하고 수다 떨다가 둘이 하는 얘기, 이런 류의 얘기. 예, 정말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를 항상 밥 먹고 그러면서 하고 전화하면서 하고 카톡으로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야, 우리 팟캐나 할래? 그러지 뭐. 그러지 뭐.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아줌마 둘이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지. 네. 그런 얘기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근데 사람들이 팟캐를 이제 내가 한다. 들어봐라. 이제 몇 번 듣는단 말이에요. 잘 들었어. 근데 뭐에 관한 거야? 글쎄, 이것저것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다루잖아요. 제가 좀 이제 또 두서없이 다양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게 좀 고민이기도 하고 좋은 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 팟캐. 아무 얘기나 한다. 아무 얘기나 또 되게 진지하게 한다. 재밌게 한다. 뭐 이런 것들. 근데 어떤 거에 매이지는 않는. 그렇지. 네. 바람이 있어요. 우리 팟캐스트를 듣는 분들이 이런 우리 거를 듣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든지 뭐 이런 느낌이 드셨으면 좋겠다라든지. 저는 뭐 일단 듣고 웃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냥 세상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제 본인이 그냥 흘러 넘어갔던 것을 이 팟캐 들었더니 이런 면이 있는데 이럴 수도 있겠네. 이런 것들 또는 이런 그 현상의 이면에 이런 것들도 연관돼 있었구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냥 5분에 한 번씩 웃으시는 팟캐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강의를 하거나 팟캐를 하면서 제 자신이 이제 많이 배워가는 것들도 있어요. 쓱쓱 넘겼던 많은 것들을 한 번의 어떤 이야기 혹은 강의로 전달하려고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공부해보고 이러는 것들이 있어서 제 자신에게 지윤이랑 일주일에 2번 만나야 되는 거 플러스해서 굉장히 좋은 시간입니다. 근데 만나고 나니까는 이게 30년 친구인데 몰랐던 면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 뭐? 굉장히 도인 같은 측면. 먹는 것에 관심이 없다. 사는 것에 관심이 없다. 내 친구 지윤이가 이런 사람이었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되게 무력이 많아 보였구나.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내 자신이 이제 무력을 쫓아 이제 한 마리 불나방처럼 살다 보니 놀라는 것일까? 근데 사실 저도 잘 몰랐어요. 네. 나이 먹고 나니까는 슬슬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같아. 그 전까지는 나란 사람이 어떤 건지에 대해 생각도 안 했고, 이제 나이를 먹고, 그리고 아이들을 좀 키우고, 그러면서 이제 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싫어하는 건 좀 안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쇼핑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구나. 라든지, 나는 그렇게 뭐, 먹는 거를 굉장히 뭐 좋아해서 레스토랑을 찾아다니고 식도락을 즐기고 이런 사람도 아니었구나. 그래서 나중에 나는 결론, 수도원이나 갈까 그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근데 아직도 나는 이제 오늘 점심은 지윤이한테 뭘 먹자고 할까를 이제 녹음실 문을 열 때부터 그 생각을. 저는 사실은 소유에 집착하는 존재로 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이 지윤이랑 얘기하면서 반성도 되고 또는 김지윤 박사의 삶은 정말 대단해라고 감탄도 하고. 뭔 재미로 살까 그런 거지 솔직히 말하면은. 트래킹 싫어. 그래서 제가 요새는 이제 은하님한테 브이로그를 꼭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SNS를 하는 게 그래서 되게 힘든 사람이에요. 보여드릴 게 없어요. 정말 많은 걸 하고 다녀요. 은하님은 미술관도 가야 되고 쇼핑도 가야 되고 레스토랑도 진짜 맛있는 데만 어쩜 이렇게 골라서 가는지 모르겠고 여행도 잘 다니고 하는 게 너무 많아서 저런 사람이 브이로그를 해야 된다. 근데 은하님의 일상은 따라가 볼 만해요. 브이로그 강추. 그래서 저희가 가진 이야기들 또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들이 진짜 많아요. 뭐 지금까지 같이 나눴던 이야기들은 그중에 일부고 앞으로 더 많은 세계의 문화와 또 책과 영화와 예술과 그리고 정치, 경제까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딱딱하고 뭐 그런 분위기, 이제 지식 플레이처럼 제가 눈을 부릅뜨고서는 막 얘기하는 그런 거 말고 그냥 청소하면서도 들을 수 있고 그렇죠. 커피 마시면서도 그냥 쓱 들을 수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정치, 경제, 문화의 피식대학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개그감을 좀 더 살려보고 우리가 키워보면서 네, 그날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또 청취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더 재밌고 즐거운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더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전화입니다. 네, 김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